오늘의 기업은 HDC 주식회사입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구 내부 협회에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팬들의 외침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HDC 정몽규 회장의 리더십이 축구 내부 협회에서만 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들한테도 그 영향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HDC 주식회사의 계열사 등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에 쉽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지배 구조도를 보면 HDC가 여기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된 회사 랩스, 현대 EP,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로 얘네들이 대표적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게 아이엔콘스, 아이파크몰, 그 다음에 영창이 있었습니다. HDC의 시작은 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이 1986년 11월 29일에 합병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2018년 5월 1일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신설하고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 회사는 HDC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해서 변경 상장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주요 사업 내용 보고 갈게요. HDC는 지주회사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되려면 각 계열사들의 왕좌 자리, 리더격의 자리에 오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분율인데요.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나가기 전에 한 회사에 있을 때 이 자사주라는 이 주식이 히든카드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새로 나가면서 회사를 차리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회사는 갖고 있었던 자사주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주회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분율이 30%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사주가 30%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족분을 현대산업개발에 있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HDC 주식이랑 현대산업개발 주식이랑 바꿀 사람! 그럴 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오너들의 주주들이 저요! 저요! 하면서 외치게 되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랑 HDC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HDC는 지주회사로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30% 충족을 시키고요. 지주회사가 되고 그리고 오너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을 더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너들은 지주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지주회사는 계열사들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오너들이 계열사들까지 경영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같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들이 지주회사를 만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주식 물려주는데 주가가 높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최대한 안 올리고 누르려고 하는 거죠. 저 그러다가 피 봤잖아요. HDC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사업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지주회사가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순수 지주회사, 하나는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순수 지주회사는 여기 HDC처럼 투자 사업 부분만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투자로 치면 전업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 투자자는 여기 자회사 지분을 관리도 하면서 자기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니까 꼭 구별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HDC는 신용평가에 대한 거 보니까
2021년부터 23년으로 갈수록 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요. 안정적이었다가 지금은 2023년 6월 달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니까 원리금 지급 능력은 우수하지만 환경, 경제 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꼴 고금리 환경에 취약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최근 5년 동안 변동 내용 중에서 정몽규 회장이 2번 등장하더라고요. 2018년에 정몽규 회장이 사임을 하고 같은 해 5월 달에 김대철 대표가 사임을 하면서 정몽규 대표가 다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HDC는 투자, 브랜드 수수료, 경영 자문 수수료,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등 투자를 명의로 하는 지주회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 중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고 이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을 운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아이앤콘스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랩스도 홈서비스, 스마트 빌딩 등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파트 안에 내부에 있는 IoT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건설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EP는 석유화학 산업으로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PO 부분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틸렌 모노머라고 해서 이 재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또 소재로 생산 공급하는 PS 부분을 신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급하는 곳이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소비재, 건설 산업용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건설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셋 중도 현대 계열사의 힘을 좀 빌리지 않을까 주로 이쪽으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HDC 영창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피아노 판매하고 있고 관현악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재를 위주로 석축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업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이파크몰이 있습니다. 백화점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통업체라고 하는데 주력하는 부분은 백화점 부분이라고 적혀 있네요. 2023년에 매출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지 보고 갈게요. 여기 보니까 리더 격인 지주회사는 1.1%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이 7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설업이 먹여 살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유화 제품이 16.2%, 2등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기도 있고 유통도 있는데 생각보다 요 기타의 프로축구 흥행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보다 높은 8이었습니다.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8% 중에서 프로축구는 몇 %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주회사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몽규 회장이 축구에 대한 방법이 좀 달랐지 남들과 축구에 대한 사랑은 같지 않을까? 방법이 좀 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현대산업개발 및 그 종속회사 72.6%를 차지했던 이 건설 쪽이 여기서 보니까 외주주택이 60.4%를 이루면서 주로 아파트 분양에 힘을 쓰고 있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화 제품을 많이 팔았던 현대 EP 회사는 여기에 보니까 PO 부분,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쪽이 돈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었던 PS 부분은 10%를 조금 넘는 비율을 보이곤 있지만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내라, 힘. 여기 아이앤콘스 역시 도급 분양 공사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영업만이 살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랩스 같은 경우에도 홈서비스가 그리고 소방대기 여기 기존 부분에서 20%를 같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종합관리에서 40% 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영업을 잘해야지 같이 오르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지 않나? 아이엔콘스가 영업 잘해서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들어가는 거를 랩스가 하면서 부동산 관리를 같이 해주는 아이파크몰은 백화점이 주력이라고는 했지만 24.2%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 기타 부분이 44.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기타 부분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팝업 스토어 알고 계시나요? 팝업 스토어라는 게 우리 어떤 매장에 갔을 때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박스 매장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어떤 한 매장, 행사에서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포인트 적립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 매장은 포인트 적립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매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반짝 홍보 형식으로 그리고 백화점은 원래 기존의 맛집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매출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할 수 있는 단기 매장이거든요. 그런 매장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이파크몰도 팝업 스토어를 이용해서 매출을 같이 올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 임대 부분에서는 이 임대 부분이 현대 아이파크몰 같은 경우에 여기 CGV라든가 아니면 이마트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C 영창 주식회사 볼게요. 피아노 중에서도 전자피아노가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직 공사업 석재를 이용한 전문직 공사업이 전자피아노보다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피아노는 약간의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전문직 공사였던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창이 나중에는 건설업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서 이 안에 수출은 얼마나 되고 내수에서는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 비율을 한번 보고 갈게요. 현대산업개발은 내수랑 수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해외 공사는 어떻게 있지라고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근래에 해외 공사 수주권은 없었습니다. 제가 찾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는 거의 100%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엔콘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100% 내수 회사고요. 랩스는 수출도 하고 내수,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아직까지 해외 지점이 없는 것이니까 100% 내수로 볼 수 있고요. 영창은 피아노를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 수출도 있고 내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비율을 한번 제가 다시 숫자로 표현해 드릴게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100% 내수로 이루어져 있던 회사였고요.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56% 그리고 수출이 44%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했던 게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현기차 매출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탈피하기 위해서 LG, 삼성과도 거래 중이며 그러면서 이제 수출도 비율을 조금 높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엔콘스는 100% 내수 기업이었고요. 랩스는 99.77% 내수 기업, 수출은 0.23%에 불과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아시다시피 100%, 영창이 국내에서만 84%의 매출을 이루고 수출은 16%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HDC 그 계열사들의 하는 일을 보니까 거의 내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같이 나빠지는 이런 경제적인 취약성이 좀 더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이 수출이 좀 낮아가지고 지역적인 확장성이 좀 많이 낮다. 국내가 어려워지면 수출을 통해서라도 뭔가 메꿔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HDC는 이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
매출이 일어났으면 돈을 잘 받아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 돈 뗄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급으로 인식을 해서 간편법을 적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기대 손실률이 건설은 5%, 유한은 4%, 그리고 유통은 0.01%지만 여기 악기 부분이 44.13%로 가장 높았습니다. 매출이 1등인데 기대 손실률도 좀 그렇다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매출이 1등도 아닌 분야가 기대 손실률이 이렇게 크다니까 조금은 이런 기술이 좋아야지 경영도 잘 이뤄질 수 있겠죠. 연구개발 활동 보고 갈게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가 되지 않더라고요. 랩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IT 관련된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어떨까 싶었는데 역시나 1%가 좀 안 되더라고요. 2021년에는 1.7%였지만 25년에는 다시 1%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창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여기 4% 가까이 점점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건설업 매출 1등도 1%가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매출도 1등이 아닌데 기대 손실률은 높고 연구개발비는 4% 가까이 되는데 2021년보다 점점 높아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전 기부를 하나? 그러면서까지 영창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한국 악기 시장 이것만큼은 내가 살려내겠다. 이런 자부심이 있나? 그래서 놓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열 회사가 너무 건설업에 몰려있고 그리고 악기 판매는 저조한데 연구 개발비는 너무 높고 기대 손실률 피아노 팔아서 돈 잘 안 들어오고 그 와중에 자본금까지 깎아먹는가? 한번 볼게요. 자본금 변동상을 보니까 다행히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본금은 깎아먹지 않고 있다. 그런 대로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주식의 총수 보고 갈게요. 발행할 주식은 2억 주였고요. 발행한 주식은 그보다 많은 2억 3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 현대산업개발이 2018년에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자본금도 같이 들고 나갔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자본금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액면병합도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주식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율은 13%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사주의 처분 현황을 보니까 기초 수량이 대략 한 500만 주 있었는데 300만 주 취득을 하면서 대략 약 800만 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취득을 했지라고 보니까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예정된 이 수량이 이만큼인데 90.2%밖에 사지 않았다는 것, 100%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HDC가 계열사들이랑 힘을 합쳐서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으로 넘어오면서 6%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3년으로 넘어오면서 17%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전년 대비 2배가 넘게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러면 손에 들어오는 거 얼마인지 정말 궁금해지다. 그쵸? 매출액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사 수익이었습니다. 역시 건설업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공사 수익이 2023년에 반 이상이 넘은 6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건설 분야가 거의 쏠려 있지 않나, 편중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건설업이 잘 안 좋다 보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다. 2024년 어떨까? 똑같이 17%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 원가가 2023년에 8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83%였다가 22년도에 원가가 올랐겠죠. 공사비, 원재료가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 같은데 다행히 2023년에는 동결 비율을 유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 분량은 올랐고 용역부터 기타 이 부분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아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아껴봤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경비 절약에 좀 많이 힘쓴 게 보였습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용을 많이 아꼈지? 라고 보니까 비용의 성격별 분류,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 이 부분이 재고 자산을 뜻하거든요. 단기랑 정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훅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절을 했다. 재고 자산을 많이 만들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만큼만 만들고 조금 필요한 만큼만 남겨뒀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겪게 되면 여기 보이는 수수료를 많이 아끼고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에서도 많이 금액을 아끼곤 합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만큼 같은 행보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들의 판매 관리비, 이쪽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니까 복리후생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에서 좀 아낀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복리후생비를 아꼈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의 복지, 이런 쪽이 가장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회사는 조금 아껴서 이득을 보겠지만 직원들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과 공과, 쓸데없이 과태료, 범칙금 내지 않겠다. 준법 정신을 투철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비용을 절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광고 선전비, 지급 수수료 등에서 같이 아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에 신경을 많이 썼고, 현장직이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관련된 변동비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재고 자산을 어떻게든 남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5%의 숫자를 보였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서는 4%의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현금은 쟁여놨는지 재무상태표 올라갈게요. HDC 자체가 건설업의 매출이 좀 많이 쏠리다 보니 PF 대출이라든지 이쪽 대출 부분에서 많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부채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부채 부분이 자산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43%, 부채보다 작아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를 보니까 그 중에 1년 안으로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가 63%,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37%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좀 많아야지 빨리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잘 갚아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HDC의 힘으로 볼 수 있겠죠.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29%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2등이 선수금, 3순위가 여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 4순위가 기타 지급 채무, 그리고 5순위가 여기 매입 채무였습니다. 여기서 기타 지급 채무는 미지급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왜 유동부채에 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기부채라는 건 1년 이상으로 기간이 남았을 때인데 이 기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년 안으로 갚아야 될 때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랑 이렇게 합쳐져서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랑 장기 차입금을 더하니 46%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유동부채의 거의 반이 차입금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게 여기 선수금이었어요.
선수금이 나와 A 회사가 계약을 맺어요. 매출처인 계약 A 회사가 저에게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먼저 선금, 예약금 같은 형식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 부분인데 왜 부채에 나와 있냐면 이 거래처가 언제 환불을 요청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거래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 돈을 도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부채로 넣어놨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부채지만 이자가 없는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수금이 많이 증가할수록 계약된 건수가 높아지고 있구나. 계약금을 많이 걸어놓은 이 비율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에서는 역시나 장기 차입금이 39%를 차지하면서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었고 2등으로 역시 사채였고요. 3등으로 비유동 충당 부채, 그 다음에 4등 여기 법인세, 이연 법인세 부채였습니다. 돈 갚을 수 있는지 현금 바로 알아보러 갈게요.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57%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유동자산이 4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 재고자산이었습니다. 와, 재고자산이 이렇게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무려 33%의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와, 이거 어떡하지? 현금이 없나? 라고 봐서 현금이 몇 등이지? 라고 보니까 현금은 4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재고자산 바로 보고 갈게요. 용지가 무려 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미완성 주택이 23%, 그리고 원재료, 부재료가 5%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3등을 차지했는데 그럼 이 용지는 무엇인지 또 보고 갈게요. 회사 개요 부분에 생산설비 부분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HDC는 아니었고 그 땅 주인이 누구 건가 봤더니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거였습니다. 주요 재고자산 현황이라고 하면서 여기 용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많은 땅이 투자로 이어지는 재고자산. 이야,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면 및청구공사가 2등이고 매출채권이 3등이거든요. 및청구공사 역시 공사를 다 하고 남은 잔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33%, 거기에 65%가 땅, 그리고 2등, 3등이 매출채권, 그 다음에 현금이 4등. HDC가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이걸 다 현금화할 수 있을까? 재고자산부터 먼저 팔아야 할 텐데 매출채권 돈 주세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고자산도 팔아야 할 텐데 잘 팔릴 수 있을까? 65%가 땅인데 그러면은 땅을 팔게 될 경우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라고 또 추측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경쟁 건설사들이 그 땅을 먼저 사려고 눈독 들이지 않을까라는 그쪽에서도 또 경쟁률이 치열하겠다. 그리고 땅도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HDC가 이거를 또 쉽게 내팔 수 있을까? 되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 팔기 쉽지 않겠다. 조금 배 아픈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이거 어떻게든 돈 받아내는 게 HDC의 능력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너의 능력을 지금 당장 계속 보여줘. 현금 흐름표 보고 갈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여기 본 것처럼 플러스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132%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자 지급의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에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플러스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상환하는 것,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보다 돈이 들어오는 대출금의 양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HDC의 현금 흐름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장주 패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우량주 패턴은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돈이 들어왔고요. 투자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도 잘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HDC 설립된 날짜가 86년도거든요. 86년도 대략 40을 가까이 보는 중년, 장년, 86년, 40에 보는 그 나이에 가진 사람이 다시 창업을 했다. 창업 2018년도에 했으니까 대략 6년째, 6년 차 창업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투자자들은 마음에 들어 할까요? 우리 재무제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 HDC 지주회사만 보고 있는 별도의 재무제표거든요. 그럼 이 투자는 자회사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 대장은 어떤지, 이 대장마저 하루아침에 막 쓰러지고 하는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조금 비슷했어요. 2% 오르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매출 원가가 2023년 기준으로 22%였습니다. 정말 좋은 숫자지 않나요? 판관비도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2023년에는 10%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냐면 무려 68%가 나왔습니다. 진짜 숫자 이쁘죠? 68%. 영업 이 원가는 22%. 대단. 당기순이익은 무려 112%가 나왔습니다. 영업외 수익에서도 아주 큰 활약을 보였다. 자회사를 관리하는 그 매출뿐만 아니라 이 자산을 가지고 또 들어오는 돈도 아주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영업외 수익이 많으면은 눈을 딴 데 돌리고 있네? 라고 하면서 별로 부정적으로 보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렇게 또 봐야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투자회사다 보니까 기존의 자회사들의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분율만큼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주회사가 가진 돈으로 또 굴리는 이 투자 수익도 아주 좋다. 그래서 112%의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는데? HDC의 당기순이익이 현금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부채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보니까 자산 대비 부채는 14%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돈이 좀 더 많아지고 일을 좀 더 잘한다면 부채가 거의 없겠다. 자기 자본으로 굴러가는 일이 더 많겠다라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또 많이 있지? 어떻게 또 분류가 되어 있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먼저 자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유동자산이 14%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유동자산이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14% 유동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중요해요. 매출액 대비해서 96%를 현금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돈을 벌면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 작년 대비 87%나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현금으로 갖고 있기 눈치 보이니까 여기에 저금을 했습니다. 600억을 저금을 했어요. 이야, 그리고 매출 채권 비중 보이시나요? 에게 진짜 에게 기타 유동자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지? 라고 호기심이 들 겁니다. 야, 이때 동안 이렇게 갖고 있다가 왜 이렇게 커졌지? 라고 보니까 밑에 있었어요. 기타 비유동자산 이쪽 부분이었어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기간이 1년 안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6%를 차지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70%를 차지했어요. 역시나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답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부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질 거고 기분도 괜히 좋아지지 않나요? 부채 조금 자세히 보고 갈게요. 유동부채가 89%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유동부채가 11%였습니다. 1년 안으로 당장 갚아야 되는데 괜찮나요? 라고 보니까 이야, 돈 많이 벌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600억을 저금할 정도였는데 단기 차입금 작년에 있던 거 200억 다 갚았어요. 다 갚고도 돈이 남아서 600억 저금하고 그래도 매출액 대비 96%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줬죠. 그리고 매입 채무 보이시나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이 훅 줄어드는 거.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회사에 돈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저 외상 당장 갚아줘. 해가지고 돈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선수금, 착한 부채라고 했죠. 선수금, 착한 부채. 거래할 일이 많다. 나에게 향후 매출 증가분을 보여줄 계약금, 예약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환급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곧 나의 매출로 올라갈 것이고 나의 자산으로 될 것이고 내 현금으로 들어올 것이다. 현금 흐름표도 같이 보고 갈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나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형적인 성숙기 기업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내가 영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내 자산도 같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을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계부가 이렇게 나타나면 정말 최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요. 제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HDC 역시 공모를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했고요. 현대산업개발도 있었고 현대EP도 함께 참여를 했네요. 현대EP는 사모도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뭘까요?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금 사용 실적을 보니까 HDC 채무 상환 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돌려막기 했다. 역시 회사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현대산업개발 역시 채무상환 자금으로 썼고요. 그리고 현대EP도 운영 및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회계감사인의 의견 보고 갈게요. 2023년에서 보니까 강조사항인데 뭐가 그리 엄청 길죠. 2021년에서 보니까 적정을 받았는데 코로나, 나도 코로나, 너도 코로나. 그래서 서로 어려운 경제 상황 있습니다. 불확실성 대비해서 한번 봐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건설업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은 적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글이 이래 기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니까 주석 3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대출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석 20도 참고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근데 왜 적정을 받았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HDC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연결되어 있는 모든 회사가 준 서류대로 작성된 겁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서류 달라니까 그쪽에서 다 줬고 미루는 거 없이 그 서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서를 적었습니다.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류 그대로 작성한 거예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뭘 더했거나 뭘 빼거나 한 거 없습니다. 서류 그대로예요. 책임은 이 서류를 준 그 회사에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길게
또 말도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주석 3이랑 여기 주석 20 보러 가겠습니다. 주석 3입니다. 주석 3 요 중간 밑에 보니까 이 글이 있더라고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외벽 붕괴 사고, 광주 학동 현장에서 철거 사고 원인에 따라 향후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과 이로 인해서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때 봤던 지방자치단체랑 약간 얽히고 설키고 막 좀 안 좋았던 게 광주였구나. 그래, 우리가 기사로 봤던 게 여기서도 나타나 있네. 그래, 넘어갈 수 없지. 기사도 나고, 그래, 큰 사고인데 회계사라고 그냥 넘어갔겠어? 당연히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적어 놓은 거지 라고 보면 되겠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주석 20으로 다시 또 가봅시다. 주석 20은 기한의 상실을 할 수도 있는 차입금 부분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더라고요. 연결회사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재무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등급 강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별표 1번이 이 사채, 이거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은 HDC 이 부분이 광주 관련돼가지고 지자체랑 잘 싸웠을 때 만약에 이기면은 뭐 그렇게 되겠지만 뭐 이길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등급이 하락되면 신뢰도가 더 낮아지면 이 대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또 밑에 있는 거 보니까 회사채 등급이 하락하면은 이 정도의 금액, 그 다음에 본 사채 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거는 여기 1,700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업에 대한 감독 관청, 여기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거기서 만약 정지 때리고 취소 때리면은 여기 3,200억 원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23년 기준이에요. 왜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잘 봐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쪽 부분에 정몽규 회장에 관해서 좀 역할을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HDC 겸직, 대표이사 겸직하고 있고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영업이익률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리딩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전반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왜 축구에서는? 주주에 관한 사항 보고 갈게요. 정몽규 회장이 33.68%의 지분율을 가진 최대 주주였고요. 그리고 2023년에 기준으로 책정된 배당금이 24년에 줄 배당금이 3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원을 곱하니까 약 60억이 되더라고요. 60억의 배당금을 2024년에 받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60억을 받기까지 정몽규 회장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밑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최대 주주 변동 내용을 보니까 정몽규 외라고 하면서 지분율이 18%밖에 안 됐어요. 2018년 기준으로. 근데 장내 매수를 많이 해요. 뭐 외라고는 하지만 주로 정몽규 씨겠죠. 장내 매수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략 한 33%를 가지고 있는데 뭐 빼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자 매수 정몽규 회장만큼은 이 회사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43.07%가 나왔어요. 정몽규 회장의 정몽규 회장의 지분율이 33%였어요. 그러면 정몽규 회장이랑 소액 주주들이랑 잘하면 붙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단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저만의 뇌피셜을 해봅니다. HDC 대표이사는 할 수 있다. 근데 축구
대표하는 그거는 자리는 겸직하지 마라 라는 의견을 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몽규 나가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HDC 마무리 체크하고 이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어떻게 분류할까? 저는 중년의 재도약이라고 봤습니다. 현금 흐름 패턴은 성장주인데 지금까지 일을 한 거 보면은 우량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량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나요? 아니요. 회사의 뭐 개요라든지 회사를 소개하는 거, 그리고 이사회 다 보면 회사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단어, 언급은 없었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소개만 할 뿐이지, 이 회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회사의 모토가 되는 이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제시하는 그런 문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목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있나요? 붕괴 사고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라도 사고 싶은 제품인가요? 아니요. 왜냐면 너무 건설업에 치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건설업만 해도 국내에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률도 아마 치열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치열한 경쟁률에서 살아남아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10 브랜드인가? 라고 하면은 삼성에는 레미안도 있고, 현대만 해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3가지나 있고, 더샵도 있고, SK도 있고, 엄청 많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를 선택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대체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또 봤고, 이익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상품으로서는 역시나 건설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내수기업이었습니다. 내수기업이라서 수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장될 수 있을까요? 모두 아니요. 라고 봤습니다. 투자자 비중은 어떤가요? 정몽규 회장 혼자 3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2023년 기준으로는 5% 이상 의결권을 좀 더 세게 말할 수 있는 그 중에 국민연금은 없었는데, 외국인도 없었고, 일단 기관도 없었고, 2023년 사업 기준으로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1인 회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정몽규 회장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내부자는 맞으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회사인가요? 아니요. 배당은 하고 있지만 현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배당금을 더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주 친화적이진 않다. 자사주를 모으기만 하고 있지 소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100% 채우진 않았어가지고 90.2% 이왕 할 거면 100% 다 채우지 하는 아쉬움이 커서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5에서 10년 뒤에도 유망한 회사일까요? 아니요. 같은 말 반복이긴 한데 너무 건설업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내수 기업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건설업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경쟁사도 너무 많고 해서 잘 모르겠다. 유망은 아닐 것 같다. 그냥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회사일 것 같다. 1등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X를 했습니다. 알보자의 선택은 저는 안 삽니다.